칸나이 전투에서 전사한 로마 병사들의 수는 최소 4만 5천 명에서 최대 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현대 역사학자들은 보수적으로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로마군은 집정관 루키우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가 우익을, 가이우스 테렌티우스 바로가 좌익을 지휘했습니다. 중앙에는 프로콘술 세르빌리우스, 원로원 의원, 참모들이 포진했습니다. 전투 중 바로는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탈출했지만 파울루스와 세르빌리우스는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독재관 파비우스의 부관으로 유명했던 미누키우스 역시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원로원 의원 약 80명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일 전투로서 로마가 이처럼 참혹한 패배를 겪은 적은 없었으며 칸나이 전투는 로마 공화정 역사상 최악의 참패로 기록됩니다. 칸나이 전투 당일의 공식적인 지휘권은 집정관 가이우스 테렌티우스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 로마의 집정관들은 하루씩 번갈아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전투 당일 지휘권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점은 모든 사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투 지휘는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가 담당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군에서는 지휘권자가 우익을 맡았는데 칸나이 전투에서 파울루스가 우익을 지휘했다고 모든 사료가 전합니다. 이로 미루어 전투 당일의 형식적 최고 지휘권은 바로에게 있었으나 실질적인 전투 운영은 파울루스가 주도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상황에 따라 최고 사령관이 좌익을 맡기도 했다며 이 해석의 이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전투 중 중상을 입은 파울루스는 돌무더기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이를 본 부하 장교가 탈출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구차하게 살아 재판정에 서는 꼴을 보고 싶은가 라며 부하에게 혼자 탈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관례가 있는데도 파울루스는 스스로를 재판정에 설 자로 여겼습니다. 이 마지막 발언은 그의 책임의식과 로마적 명예관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인이 명예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그 생생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 타르퀴니우스 왕가의 아들 섹스투스는 유부녀 루크레티아를 칼로 위협하며 겁탈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섹스투스는 너와 하인을 죽인 뒤 간통한 것으로 꾸미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루크레티아는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이 두려워 저항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가족들을 불러 복수를 부탁한 뒤 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로마 왕정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루크레티아는 죽음의 위협에는 굴하지 않았지만 자신과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회가 명예를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파울루스 역시 루크레티아와 마찬가지로, 아니 모든 로마인과 마찬가지로 명예를 중시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당일 공식적인 지휘권이 바로에게 있었는데도 자신이 대신 지휘에서 패배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정관 바로는 당일 지휘권자로서 전투 중 도망쳤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선원들을 두고 선장 혼자서 달아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한 바로를 로마 원로원과 시민들이 따뜻하게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로마 사회라면 누가 어떤 죄목을 붙여서든지 바로를 탄핵하여 법정에 세웠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 드레파나 해전에서 로마 집정관 푸블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풀케르가 참패했을 때 로마는 그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투 전에 치러야 할 조점을 소홀히 하여 신성한 종교의식을 무시한 불경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벌금을 물고 정치 생명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는 결국 자결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처벌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를 두고 신조차 그에게 호의적이었다라며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패배의 책임을 달리 죄목을 갖다 붙여 처벌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풀케르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평민파에 가까워 원로원 내에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는 아예 평민 출신으로 귀족의 배경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를 탄핵하지 않고 환영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실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전투 당일 그에게 지휘자로서 책임이 있었다면 그 역시 전사를 택했을 겁니다. 바로도 정상적인 로마인이었습니다. 설령 탈출에 성공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자결하거나 최소한 은둔하는 것이 로마인의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떳떳하게 돌아다녔고 이후 공직 생활도 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행동은 그에게 실제 책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 됩니다. 책임이 없으면 탈출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려면 지도자 한 사람의 생존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는 칸나이 전투에 국가의 운명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집정관 파울루스는 지금부터 3년 전 제2차 일리리아 전쟁에서 집정관으로서 승리를 이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이 취한 진영이 파울루스의 전술적 성향과 일치한다는 해석을 내어놨습니다. 이에 비해 바로는 두드러진 군 경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휘를 파울루스가 맡은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는 파울루스의 독단적인 요청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작전 회의에서 나온 합의된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투인 만큼 경험 많은 파울루스가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러한 의견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국가의 승리를 우선시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로가 희생양이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세상을 떠난 지 약 50년쯤 후 그리스 출신 역사학자 폴리비오스가 역사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폴리비오스는 전쟁포로 신분으로 로마에 머물렀고 그를 후원한 사람이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였습니다. 그의 친할아버지는 칸나이 전투에서 전사한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였으며 양할아버지는 한니발을 물리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폴리비오스가 파울루스 가문의 우호적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비오스가 칸나이 전투의 책임을 바로에게 돌렸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이때 이미 사망한 바로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서책은 희귀품이어서 평민들은 손에 쥘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평민들이 시비를 걸 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로가 희생양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명백한 반대 문헌이나 타임머신이 나오지 않는 한 최종적인 진실은 영원히 밝힐 수 없습니다. 폴리비오스 사후 약 100년쯤 뒤 리비우스는 로마사를 집필했습니다. 리비우스는 폴리비오스보다 한층 더 편향된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 집정관을 항상 목에 있고 신중하며 유능하게 묘사했습니다. 반면 평민 집정관은 성격이 급하고 오만하며 무능하게 그렸습니다. 이는 리비우스가 로마 귀족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로마사는 로마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교훈을 강조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 장치로 귀족 집정관은 덕과 신중함, 지혜의 상징으로 평민 집정관은 경솔함과 오만, 실패의 원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대조되는 서술 구조를 명확히 하여 독자에게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죠. 따라서 그가 칸나이 전투의 패배 책임을 바로에게 돌린 폴리비오스의 기록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두 대표적 역사가가 모두 바로에게 칸나이 전투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서술했으니 바로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뻔뻔한 패장의 이미지로 각인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칸나이 전투 대승 이후 한니발의 기병 지휘관 마하르발이 로마 진격을 건의합니다. 그는 로마 주력군이 사실상 괴멸된 지금이야말로 로마를 함락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진격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때 마하르발이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한니발은 승리를 얻는 법은 알지만 그것을 이용할 줄은 모른다. 이 일화는 고대 역사가 리비우스가 전하는 이야기이지만 꾸며진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한니발의 상황상 로마로 곧바로 진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한니발군의 손실도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탈리아 동맹시 중 로마를 배신한 도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물론 칸나이 전투 이후 하나둘 로마를 이탈하는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전투 직후 시점에는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 한니발은 트라시멘의 호수 전투에서 로마군을 전멸시킨 직후 움브리아의 소도시 스폴레티움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성 장비도 없이 돌격하다가 단단한 성벽에 가로막혀 피해를 크게 입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한니발에게 분명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폴레티움도 함락하지 못했는데 로마의 견고한 성벽을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니발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로마 진격 대신 군을 재정비하며 원래 계획대로 동맹 도시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